친구들이 아까 처음부터 얘기가 좀 나왔던 건데, 가까운 가족들한테 말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네. 이 부모하고 그러면 뭔가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는 건데, 부모 관계가 좋지 못하면 자해를 하는 걸까요? 부모-자녀 관계도 정말 밀접한 영향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부모의 잘못이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간혹 어떤 친구들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내가 말을 하는 게 부모님에게 폐를 끼칠 것 같고, 네. 부모님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말을 못한다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병원에 오셨을 때 보면 겉으로 봤을 땐 부모-자녀 관계가 그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아이들이 자신의 속마음을 부모님에게 얘기하기 어려운 것도 뭔가 어쨌든 네. 자녀 관계에 원활하지 않은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부모가 나를 비난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혼날까봐, 네. 비난할까봐.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도 이제 잘 들여다보면 평소에 부모님하고 자녀와의 관계가 많이 악화되어 있고, 서로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부모님도 자녀를 비난하거나, 자녀도 사실은 부모님을 비난하고 있는 그런 굴레에 들어갔을 그런 굴레에 때는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부모-자녀 관계가 악화됐을 때 이런 자해를 숨기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오히려 너무 바른 모습만 보이려고 하거나 부모님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해서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다. 그러네요. 네네. 네. 그런 것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네. 또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은 또 이제 부모님이 충분히 이렇게 활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하고만 살고 있다거나. 그러네요. 네네. 네. 한 분하고 살고 있는데 나머지 한 분이 너무 바쁘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너무 바쁘다. 그래서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그러네요. 나머지 한 명의 부모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때,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이런 얘기를 꺼내기, 자기의 심적인 고통을 얘기하기에 굉장히 어려워서 말을 못 꺼내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네요. 네, 부모님을 활용할 수 없을 때. 활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요즘 이제 이혼 가정도 굉장히 많고, 혹은 이혼 가정 이후에 복합 가정이라고 해서 재혼 가정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가정의 평화를 깨거나, 혹은 이제 어떤 가정에 어떤 큰 분란을 일으켜 올 거라는 것에 그러면 말 못하죠.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도 크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말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너무 안타깝네요. 네네네.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의 자해 행동을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될 수도 있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옷 갈아입다가 우연히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휴지에, 화장실에, 티슈에 피가 묻어있는 걸 보기도 하거나.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당황하실 것 같은데, 처음에 부모님이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마음을 들게 되나요? 부모님들 양가적인 마음이 다 드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세요. 당혹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우리 아이가 이런 믿을 수가 없을 것 짓을 같아요. 혹은 이런 행동을 할까? 부모님 입장에서 너무 소중한 자녀니까 내 자녀가 상처를 입는다는 걸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죠. 그쵸. 굉장히 당황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자책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그랬나 보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두 가지 마음속에서 막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서 병원에 왔을 때 한편으로는 아이를 엄청나게 탓하기도 하고, 왜 그러느냐 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오히려 과하게 몰아붙이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면서도 또 대화를 하다 보면 이건 결국 우리가 잘못했다, 부모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또 강하게 비난하는 그 두 가지 마음을 다 갖고 있어서 그 중간의 관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꼭 가족 혹은 부모님의 문제, 단독의 문제만이라고는 보기가 힘들어요. 이게 이제 아이가 갖고 있는 기질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제 아이를 키워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유지혜 선생님도 아이 각각 갖고 있는 성격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다르죠. 같은 배에서 태어나고 똑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도 갖고 있는 성격이나 기질이 굉장히 다른데, 강렬한 기질을 갖고 있는, 강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감정이 해소가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아이의 기질과 그거를 돌봐주는 부모님의 어떤 콜라보레이션이죠. 그게 두 개가 같이 잘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 크죠.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이 부모 밑에서 자란 친구는 모두 다 자해를 하거나 모두 다 우울증이어야 되거나 그렇지만 또 그거는 아니에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 요소가 다 결합되어 있는데 다만 그거를 부모님이 제대로 잘 맞춰주지 못한 거죠. 그 아이의 어떤 특정한 기질 혹은 그렇죠. 아이가 갖고 있는 특징을 부모님이 잘 파악하지 못했다거나 혹은 잘 맞춰주지 못해서 어떤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라고 보는 관점이 좀 더 타당하고 중간적인 관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자기 비난 그리고 혹은 또 너무 과도하게 아이의 어떤 탓하는 그런 거를 모두 다 벗어나야 그래야 좀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가만 보면은 자해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또 그런 경우에는 또 부모님은 얘가 평생 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도 갖고 계신데 자해는 한 번 시작하면 반복되나요? 아니면 멈출 수도 있나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해를 했을 때 쾌락중추에서 오피오이드라는 이런 물질이 나와서 이걸 반복하게 되는 습성이 분명히 있고요. 또 청소년기 자체가 충동성이 굉장히 큰 시기입니다. 이제 아직 뇌가 발달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강렬한 어떤 정기적 자극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강렬한 충동이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오래 가는 경우들도 사실은 많이 봤지만 또 중단되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점 자기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좀 좋아지고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좋아지고 이러다 보면 자해의 문제가 점점 횟수나 강도가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중단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열린 문제로 보시고 이게 자해는 멈출 수 있고 또 우리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또 발달의 어떤 시기를 벗어나면서 또 자유로워질 수 있는 문제라는 거를 꼭 믿어주셔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가장 많은 또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충동이 왔을 때 저 어떻게 그 고비 넘겨야 돼요? 저 결국은 또 졌어요. 충동 못 이겼어요 하는데 충동이 딱 왔을 때 그 선생님이 자주 이제 해주시는 조언이나 방법 같은 거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자주 하는 조언이지만 그 충동을 멈추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인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자해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비난할 필요가 없는 일이고요. 또 당사자 자신도 이게 내가 그런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패배했다. 혹은 이게 나는 못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에서도 쓰이는 같은 개념인데 알코올 중독에서도 술을 절주 혹은 금주를 하는 동안에 술을 입에 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오늘부터 다시 금주 1일 시작.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다가 중간에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걸 너무 심하게 비난하거나 안 좋게 죄책감을 여길 필요가 없다라고 먼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진료실에서 실제로 이런 자해하는 친구들에게 주는 어떤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알려진 것들은 뭐 빨간색 사인펜 다른 색도 괜찮지만 빨간색이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피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빨간색 사인펜으로 내가 원래 자해하던 그 자리를 긋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노란 고무줄 같은 거를 손목에 잡아서 이렇게 튕기는 아프게 하는 그런 자해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바꿔서 하는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괴적인 방법에서 덜 파괴적인 방법으로 옮겨가고 여기에서 또 잘 조절이 되면 더 덜 파괴적인 방법으로 옮겨가는 그런 방법들을 소개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추천하는 거는 이제 시원한 냉수를 마시거나 얼음을 씹어 먹거나 이런 것들도 좀 추천을 드려요. 물론 치아에는 안 좋긴 하죠. 에나멜이 벗겨져 치아에 안 좋긴 하지만 그런 방법도 있고 가까운 곳에 산책을 나가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애완견이나 반려동물하고 시간을 보내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단계로도 안 된다고 하면 생명의 전화, 자살 예방의 전화
혹은 자기가 다니는 병원에 전화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네. 이제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24시간 운영하는 정신과 의사가 존재하는 그런 응급실로 가도록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여러 가지 플랜을 짜놓고 이제 네. 시작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 한 가지, 두 가지 방법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으로는 이거, 그 다음에는 이거, 네. 그 다음에는 이거 이렇게 해서 조그만 명함 카드 네. 같은 것을 만들어서 몸에 좀 지니고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을 과거에 좀 많이 썼고요.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 발달했으니까 스마트폰 네. 메모장에다가 네. 첫 번째로는 어떤 거, 두 번째로는 어떤 행동, 세 번째로는 어떤 행동, 네 번째로는 뭐 친한 누구에게 전화, 혹은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 전화, 그 다음에 자살 예방 전화, 그 다음에 뭐 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실 방문 이런 식으로 단계별 프로세스를 개별 매뉴얼을 갖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편입니다. 네. 아, 이 내용 되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기도 해요. 네네. 근데 가만 보면은 우리 청소년이나 이렇게 자해하시는 분들 아니면 우리 아동들, 청소년들 주변에서 어떻게 알게 되잖아요. 친구나 아니면은 선생님. 네. 어떤 때는 우리 가족분들이 먼저 알게 돼서 병원에 데리고 가고 싶은데 우리 친구들이 안 가려고 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병원에 어떻게 데려가서 개입을 해주고 싶은데, 치료를 해주고 싶은데 안 오려고 할 때 어떻게 선생님은 어떤 조언을 주시고 싶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앞에 오시는 분들은 죄다 이제 설득이 돼서 병원에 오는 경우니까 그런 어려운 경우는 없지만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당사자. 그러니까 청소년 그 당사자가 정신과적인 치료 혹은 접근 이런 것들을 굉장히 거부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기저에는 이제 내가 이상한 사람 이라는 이제 나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심리가 좀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고 굉장히 거부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정신과라는 진료 특성상 사실 정신과는 내가 힘들어서 오는 과이지요. 대체적으로 내가 힘들어서 오는 과이지 내가 이상하다라는 걸 증명받기 위해서 오는 과는 그렇죠. 아니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신과에 와서 정신과 의사들이 당신을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와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걸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속마음이든지 간에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모두 다 그런 마음에 대해서 저희가 다 받아들이고 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부모님의 어떤 요인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정신과 가는 거에 대한 낙인이 있죠. 이제 특히 내 자녀나 내가 정신과를 가게 되면 기록이 남으면 어떡하나? 나중에 취직이나 군대 가는 거에 영향이 있으면 어떡하나? 결혼하는 데 영향이 있으면 어떡하나? 또 보험 드는 거에 영향이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이 많으신데 정신과에 오시는 거 기록 남아요. 병원에만 남아요. 그렇죠. 다른 데 남지는 않아요. 병원에만 남는 거지 다른 데 전혀 남는 게 아니거든요. 정신과 병원에 왔다 가는 거 누구도 알지 못하고 얼굴 보면 정신과 환자라고 쓰여져 있는 거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편견을 조금 내려놓고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과에 오셨다고 해서 저희가 부모님들 비난하지 않습니다. 절대 비난하지 않고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걱정이나 두려움을 좀 내려놓고 병원에 아이와 함께 병원에 방문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방문하기를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그럴 때는 좀 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를 좀 도망가게 만드는, 혹은 그게 상대를 코너로 몰아붙이는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병원에 너무 오기 싫을 때 또 어쩔 때는 너무 심각하지 않다면 그 마음 자체도 좀 존중을 해주고 대신에 도움을 드릴 테니까, 도와줄 테니까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다시 병원을 같이 가보자, 이렇게 열어놓는 자세로 조금 편안하게 접근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는 말씀이네요. 네, 맞아요. 기다려준다, 어떨 때는 경우에 따라서. 근데 선생님, 자해라고 하면은 벌써 무섭잖아요. 그리고 저희야 진료실에서 많이 보고 도와주려는 입장인데,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 그리고 그냥 사회 대중들이 생각하기에는 자해가 되게 낯설고
되게 멀고 그냥 다른 세계의 사람들 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사회적인 약자라는 관점을 갖고 볼 수도 있잖아요.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 대중들이 느끼기에 이 자해라는 문제를 조금 더 친숙하고 더 공감해주고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관점이 좀 필요할까요? 아,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이게 우리가 자해하는 상처 흔적 이런 거 보면 네. 아마 보통 분들도 이렇게 놀라실 거예요. 아마 네. 이렇게 보기만 해도 좀 이게 무슨 일이지?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아마 그러실 말 건데 걸기도 어려워할 것 말 걸기도 같아요. 좀 어렵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지만 혹시 살아가면서 억울하신 적 없나요? 아이고 억울한 적 많지 많죠. 않나요? 네, 억울한 적 많죠. 많지 않으신가요? 네. 저는 제가 알기로는 유재 원장님도 억울한 일을 많죠. 당해서 네. 법정 소송까지 가고 그렇죠. 네. 그런 일도 있으신 거 아는데 네. 그렇게 억울할 때 우리 어떻게 하나요? 가슴을 치지 않나요? 그렇죠. 가슴을 잠도 치잖아요. 안 오고 너무 답답하잖아요. 네. 나는 이게 진짜 아닌데 네.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네. 나는데 네.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 가슴을 치게 되잖아요. 우리가 네. 이렇게. 네.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강렬한 감정이고 네. 너무 힘들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표현이 안 되는 그 감정을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이런 자해하는 것으로 이게 해소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이 아니고선 다른 방법으로는 감정의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다. 즉 그만큼 너무나 심적으로 힘들다. 네.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근데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저도 그럴 수 있고 유재 원장님도 그럴 수 있고 언제나 사실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에게. 누구나에게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고 누구나에게 화가 나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도 사실은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사회적 약자이고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저 조금 다른 사람들이 관심 있게 주변에서 잘 지켜봐주고 조금 공감이 좀 필요한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너무 훌륭하신 관점이네요. 맞네요. 그 자해 흉터를 봤을 때 이거를 놀라고 얘 말 걸기 좀 내가 어려운가? 이렇게 피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떤 메시지로 봐야 되겠네요. 이 친구가 많이 힘들어서 그랬던 경험이 있는 친구구나 이렇게 메시지로 받아들여야겠네요. 오늘 가장 중요한 명언을 하나 하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너무 짧게 느껴진 시간이었어요. 오늘의 영상을 마치면서 조성 원장님 우리 병원 소개랑 좀 간단하게 마지막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병원 소개 저는 이제 지금 강북구 수유역 4호선 수유역에 있는 몇 번 출구죠? 4번 출구입니다. 4번 출구 4호선 4번 출구 그러네요. 수유역이고요. 개원한 지 1년 반 정도 된 정신건강의학과고 소아정신과를 전공하긴 했지만 사실 저는 소아에서부터 성인까지 다양하게 좀 관심을 갖고 사실은 꼭 이제 어떤 소아의 질환이라기보단 발달의 개념으로 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인이어도 어쩔 때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나오고 어린아이 안에서도 어른 같은 모습이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 좋은 영상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